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오래된 일이지만 해결할 일이 많은 일본과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있고, 반면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요. 외교 안보 차원에서 아주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어쩌면 시대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야구하다가 경향신문 뉴미디어를 맡고 있는 이용균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 외교안보 전문기자 유신모 기자를 모시고 혼돈의 국제정세에 대한 탁월한 이 해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배랑은 원래 외교안보 얘기가 아니라 이 NBA나 메이저리그 야구 얘기를 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야구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하는 게 사실 더 좋은데 좀 깝깝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궁금한 거 있어요? 도대체 볼티모어는 언제쯤 컨텐더 팀이 되는 건가요? 저주받은 팀입니다. 저주받은 팀을 응원하는 그 죄. 야구 어쨌든 보기가 굉장히 요새 좀 괴롭습니다. 네네. 벅쇼월터 감독은 뉴욕 매치 가서 올해의 감독상도 받았던데. 그러게 말이에요. 쇼월터가 있을 때야 네. 그 볼티모어가 우승을 했었어야 하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찬스였던 것 같아요. 그 짝부리티를 안 쓰는 바람에. 네, 어쨌든 야구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요. 외교와 안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 동남아 순방 갔다 왔잖아요. 아세안 참석했었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했었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성과를 발표를 했어요. 한국판 인태 전략 발표했고, 미국, 일본, 중국과 정상회담 했고, 한미일 정상의 공동 성명, 프놈펜 성명이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성과로 꼽고 있는데요. 이번 순방 성과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정부에서 이제 정상회의 순방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과를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6가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이거보다는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성과보다는 의미. 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뭔가를 했으니까요. 네. 정해진 연례 다자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주요국과 양자회담을 하고, 이거는 이제 정해진 절차대로 가는 건데, 그렇죠. 참석하고 회담했다 이게 성과가 될 수는 없고,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는 게 그렇죠.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외교 이벤트였는데, 순방 가기 전부터 특정 매체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일도 있었고, 자본들이 또, 많이 아는 채 시작을 했어요. 또 영부인 행사를 가지고 또 나중에 또 말이 네.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세안 순방에 대한 의미 같은 거를 좀 진지하고 치열하게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줄어들었다. 실제로 근데 그러네요.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나는 거는 뭐 다른 곁가지라고 볼 수 있는, 어쩌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그렇죠. 기억에 남아 있으니까요. 정부에서 얘기한 거는 일단 이번 아세안 순방에서 이루어졌던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인태 전략의 핵심 내용을 발표를 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아주 이례적으로 처음일 겁니다. 아마. 공동성명을 하나 발표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일,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이걸 이제 정부가 설명을 할 때 이번 아세안 순방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밑그림이 완성이 됐다. 출범하자마자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한미 동맹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에 나토 정상회의, 그다음에 9월에 유엔 총회, 여기서 이제 다자외교의 틀을 다지고 이번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대외 정책에 대한 윤곽이 다 마련이 된 거다. 이제 요 방향대로 이제 가겠다라고 그렇죠. 선언한 거죠. 그걸 이제 성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이게 성과일 수도 있겠는데, 방향을 정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성과이긴 한데,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갔을 때 거기서 따라오는 반대급부라고 할까, 반작용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밑그림을 그린 상태니까 성과를 논하기보다는 그 했던 행동과 결과들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성과도 물론 있었지만 그 성과에 대한 그 따라오는 다른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새로운 과제를 또 하나 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태 전략. 요거부터 좀 살펴볼까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이게 저작권은 아베 신조 전 총리한테 있습니다. 일본한테 있어요. 일본이 이제 처음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이 얘기를 처음 했는데, 그거를 미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걸 다시 심화해서 국가 전략으로 내놓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 태평양이 아니라 그 아시아 태평양이었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했다면 동북아 전략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이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는 느낌. 오바마 행정부 때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라고 했는데, 그 인태 전략 이렇게 중심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이게 의미가 좀 있는 말인데, 아세안 지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중국이 이거 영향력을 좀 감소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항행의 자유 뭐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의미는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여기 넘어오지 말아요. 우리 자유로운 지역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사실은 이제 세계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지역인데 그렇죠. 전 세계 GNP 60% 이상, 인구 60% 이상, 세계 모든 에너지 물류가 지나가는 핵심 길목이기도 하고 미중 전략 경쟁의 각축장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전 세계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다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EU, 뭐 인도, 호주, 캐나다 다 저마다의 인태 전략이 있죠. 이 사람들의 인태 전략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른 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달갑지 않아 하는 그런 공통의 정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처럼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미중 충돌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자기들에게 끼치는 불이익과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이게 이제 각국의 인태 전략이거든요.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인태 전략은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인태 전략이 있었는가? 처음에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은 처음에는 없었죠. 이게 대선 때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맞아요. 처음 그 얘기를 한 게 언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오자마자 당선되자마자 이제 5월에 일주일 만에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미 공동 성명에 보면 한국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수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도 공식 발표를 한 건 아니고 이번에 핵심 전략, 핵심 내용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계기로 발표를 한 거죠. 윤곽은 다 드러나 있는데 인태 전략을 추진하게 된 배경 자체가 미국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고 미국의 의도에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인태 전략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와 대외 전략상의 이 접점을 좀 넓히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의 인태 전략 이번에 언론의 보도에 다 나왔지만 미국의 인태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인태 전략에 한국이 온보드했다, 올라탔다, 승선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지 않습니다. 정보 설명할 땐 거기다가 호혜, 평등, 자유, 포용이란 말은 이제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쓰는 말인데 그런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긴 했는데 실제 내용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인태 전략 가운데에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이 군사적 전략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애매한 포지션을 취했던 적이 있잖아요. 뭐 호주, 인도, 뭐 일본으로 포함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태 전략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한미일 공동선언을 하는데 프놈펜 성명이라고 불리는 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원하는 그런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건데 공동성명 내용을 이렇게 보면 미국이 가장 그 한국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한미일 협력 이게 제일 중요하죠. 출범 초기부터 줄곧 강조해 왔던 것이고 한미일 협력이란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거냐 군사적인 분야까지 포함하고 경제, 공급망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이라는 얘기를 할 때 조금 거리를 좀 뒀었죠. 왜냐하면 일본하고 이제 협력한다는 데 정치적 부담감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여전히 많고 특히 안보 문제를 일본하고 협력하는 문제에서 이제 조금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일례로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미국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정례화하자는 요구를 한 적이 있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걸 아주 단호하게 부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미국이 요청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미국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같이 하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도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더구나 지금 북한이 저렇게 굉장히 공세적으로 도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거기에 명분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프놈펜 성명은 한미일 협력을 미국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한미일이 군사 안보 경제 면에서 협력을 하는 이 힘을 세계 전략에 활용하겠다. 인태 전략에 활용하겠다. 이건데 우리는 그동안 한미일 협력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던 거 뭐냐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의 시각은 좀 다르죠.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세계 전략에 활용한다. 이걸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용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 생각이 또 따로 있죠. 한미일 군사협력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동참하고 해서 방위력을 늘리고 군사대국화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놓겠다. 생각이 좀 삼국이 다 달라요. 근데 이번에 공동성명을 발표한 거는 미국의 전략대로 그대로 같이 움직이겠다고 하는 것을 문서로 약속한 그런 최초의 문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은 중국의 남하를 뭐 방지하고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통행을 확보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있을 테고 일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사대국으로 가는 발판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얻는 건 뭐가 있을까요? 글쎄 그건 우리는
일단 이 미국의 대외 전략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뭐 우리가 그럴 수 이제 있습니다. 미국의 네. 안보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네.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방향으로 간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걸 이제 한계를 정하고 가야 되는데 한미일 협력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심화가 됐을 때 가장 부담이 되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심지어 일본,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한국이 과연 어디까지 같이 발을 맞춰서 갈 수 있는가 그 한계를 먼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은 그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전략을 짤 때 중요한 게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미국과 중국의 정책을 같이 올려놓고 플랜을 짜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은 제 느낌으로는 그런데요. 미국하고 먼저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고 중국하고는 그 나머지에 거기서 생기는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외교. 약간 좀 비중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는 그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이 있다, 네. 공간이 충분하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이제 처음으로 한 거죠. 네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면임을 확정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 참가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네.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번 회담에 저 한중 정상회담 이렇게 길지 않았지만 네. 한중 간에 굉장히 견해 차이가 많이 두드러져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 인쇄돼 나온 뉴스로만 따지면 뭐 단어도 비슷하고 그렇죠. 별 네.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게 금방 행간에서 읽혀지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번 정상회담은 어떤 의견 일치를 보거나 합의를 보기 위해서 만든 정상회담이 아니라 그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자기의 입장을 명확히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랜드마크를 세우는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입장은 이거다 네네네. 하는 걸 서로 분명하게 내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이제 메꿔 나가야 하는 작업인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네. 중국을 견제를 하고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격차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인데 거기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네. 그러면서도 중국이 원하는 소위 말하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죠.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한국한테는 뭐 국가적인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은데 일단 우리는 미국 편이기는 한데 중국을 너무 지나치게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선을 긋기도 어렵고 일단 이번에는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는 거죠. 요 가운데 있는 갭을 서로 이제 조금씩 확인해가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복잡한 네. 관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안 된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겠으나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아직 정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전략적 동맹 관계를 심화한다라고 하는 목표는 뚜렷하게 세웠지만 네.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 네네네. 하원 의장이 왔을 때 죽어갔죠. 이걸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굉장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는 대만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하는 거죠. 네.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지난번에 유엔 총회 제3인권 인권 문제를 맞아요.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네.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을 냈는데 네. 한국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기권을 한 거죠. 그런 걸 보면 평소에 해왔던 이야기들이나 네. 미국하고 해왔던 그런 태도들을 보면 당연히 했어야 하는 행동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뚜렷하게 대중국 정책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문제 생겼을 때 일단 그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어려운 줄타기를 외교 담당자들은 해야겠네요. 아직까지 중국한테는 그런 특별한 아주 뚜렷한 원칙이 없이 수습하고 모면하는 외교를 하고 있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시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과 안보 동맹을 체결하는 건 뭐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왔던 일이니까 뭐 일본은 그렇다 치고 사실 중국과의 문제가 중요한 거는 그 한국이 그 이를테면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는 중국의 개방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역할을 예, 했고 우리의 중국과의 어떤 그 안보적 뭐 이념적 관계라기보다는 경제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은데 그럼 중국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 먹고 살 거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한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팔아먹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30년간 유지를 해왔다가 위협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경제적인 의존도뿐만이 아니라 네. 안보 문제에서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안보적인 영향력, 특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받지 않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잘 딱히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한중 수교를 했을 때 그걸 많이 기대를 했었던 거죠. 그렇죠. 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랬는데 30년 전에 했을 네. 때. 네. 근데 중국은 그런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움직이지는 않았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무슨 북한의 비핵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안정을 유지하는 현상 유지에 가장 큰 관심이 있어요. 별 큰 충돌 없이 계속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핵 문제도 좀 협조를 해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지금 실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근데 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중국이 약간 형님 느낌이고 북한이 동생 느낌인 거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그렇죠. 생각할 때는 그래서 형님이 한마디 하면 북한이 말을 듣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최근 막 미사일 쏘고 이렇게 굉장히 어떤 긴장도를 높이는 측면을 보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북한은 중국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건가라는 의심도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북한이 중국의 말을 고분고분 들었던 건 아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점점 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제재가 심해지고 고립이 되기 시작을 하고 또 코로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커졌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지금 핵무력을 완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대남 도발을 한달지 거기도 이제 그런 자신감들이 밑에 깔려 있는 건데 그런 자신감이 중국에게도 작용할 수 있다. 자기네들이 핵무장을 했다는 게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에게도 달가운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항상 고분고분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는 근거가 그렇죠. 마련됐다.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중국은 근데 항상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핵실험을 하는 걸 말려달라 또는 뭐 미사일 쏘는 걸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도 그걸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했다가 안 되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된다는 보장도 없고 네네네. 뭐 말리고 난 다음에 사실 내가 저거 말리느라고 무지하게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거는. 사실 그게 외교의 기술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냥 예.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다는 그럼요. 거. 예. 네네. 어쨌건 북한이 고립된 상태에서 물자를 받는 방법은 중국을 통해서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딱 막아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열어주고 뭐 닫고 뭐 이런 기능적인 역할들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실제로 작동을 하면서도 그걸 뭐 이렇게 열었다고 해서 고분고분해지는 것도 아니고 막 그 밀당들이 계속 그렇죠. 그 국경에서 그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거고.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북한을 활용을 하는 건데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부터 중국이 북한한테 도와주기는 하죠. 원조도 하고 지원도 하는데 뭐 팔자를 고칠 만큼 그렇게 화끈하게 해주는 거 아니고 그냥 먹고 살 만큼 딱 그 정도만 해주는 거죠. 아주 교묘한 그런 그 관계인데 이게 지금 미중이 협력 시대였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만 이 미중이 지금 갈등 상태에 있을 때는 오히려 전략적인 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서 보면 미중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목표, 협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둘 다 비핵화를 원하고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이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인데 반대로 미중 간의 그 충돌이 일어나고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데가 북한 문제예요. 중국은 그걸 가지고 뭔가 미국에게 지렛대로 쓰려고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미국은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중국을 또 겨냥하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네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지금과 같이 북한을 저렇게 놔두게 되면 더 많은 동북아시아에서 더 많은 군사적 존재감을 보게 될 것이다. 북한을 말리지 않으면 중국을 압박하겠다.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묘한 역학관계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한반도 정세가 긴장 상태에 빠져 있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는 미중 갈등의 여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의미에서 이제 북한이 양쪽의 전략적 가치에 뭐 어떤 스스로의 몸값을 높이고 있다. 물론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죠. 예. 거꾸로 우리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 스스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뭐 사실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쉽지 않죠. 북한은 사실 그걸 되게 잘해요. 예전에 그 중소가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중소 사이에서도 굉장히 그 줄타기 위기를 잘했어요, 이 사람들은. 네네네. 뭐 거칠게 표현하자면 뭐 그런 해석들은 있더라고요. 이제 북한은 어떤 체제의 일관성이 오히려 그런 외교적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설명도 그렇죠. 있고, 뭐 우리는 어쨌건 뭐 정권이 민주적으로 교체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설명도 있기는 한데.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 그 정부가 바뀌고 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실 외교 안보 문제는 그냥 정쟁의 도구로 계속 써왔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거 초당적으로 무슨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접근해 본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북한 문제만 가지고 딱
보면 완전히 의견이 갈라지죠 지금. 그렇죠. 지금도 그런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미일 밀착이 굉장히 강해지고 중국과의 미국도 관계가 되게 복잡하고 이런 와중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굉장히 계속 높아지고 있죠. 미사일 막 계속 쏘고 이런 상황. 이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뭐 그냥 약간 위기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직 힘이 세라고 보여주기 식일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뭔가를 준비하는 건가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도발이 과거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첫 번째로 물론 장거리 미사일은 시험 발사를 물론 하고 있지만 네. 단거리 미사일 뭐 이런 발사하는 걸 보면 이게 시험 발사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는 여기다 전략이 서 있고 실질적으로 남한,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타격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 이전까지는 이 미사일이 제대로 날아가는지를 그렇죠. 테스트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보낼 수 있어? 딱딱 정해놓고 탄두를 실어서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가 그것도 이제 뭐 정해진 시간도 임의의 시간에 북한의 표현으로 임의의 장소에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실전 훈련입니다. 북한의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그 2018년에 한번 대화를 하러 나왔었죠. 네네네. 그때 트럼프 그 김정은의 대통령 전략은 있을 때.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바로 평창올림픽에 오고 뭐 대화를 하겠다 하고 핵무력을 완성을 했으니까 이거를 무기로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잘 안 됐어요. 그게 잘 안 됐어요. 하노이에서 또 뭐 하나에서 깨지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진전된 한 차원 더 높은 핵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협상을 하겠다. 지금은 이제 북한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이거겠죠. 이번에 ICBM 발사했을 때도 보여준 것처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남한과 일본을 전술핵으로 커버를 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네. 미국을 전략핵으로 날아가서 때릴 능력이 있고 이걸 가시를 하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차단하는 겁니다. 미국을 핵으로 때릴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면 네. 미국이 뭐 한국을 위해서 뭐 자기네 핵전쟁을 불사하겠는가 그건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일단 전략적으로 개입하지 마라.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다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게다가 미국까지 때릴 수 있는 거라면 여기가 이걸 공격했을 때 미국이 더 와서 그렇죠. 도와주면 북한이 여기 때리겠다. 그렇죠. 네, 이것까지 보여주면 함부로 못 들어오겠다는 그렇죠. 계산.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차단하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표일 겁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번에 네네. ICBM 발사는 이제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거고 당장 그 ICBM이 무기로 실전 배치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네네. 적어도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엔진 능력은 가지고 있다.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 입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놔두면 만약에 지금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의 그 소형 다탄두 미사일을 장착을 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네. 아마 미국도 아시아에 대한 전략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때까지 내버려 두나요, 그냥? 근데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사실은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중국도 말을 잘 안 듣고 이번 그렇죠. 한중회담 혹은 미중회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죠. 그 사실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사실 중대한 문제이긴 한데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제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시진핑은 거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중국 측의 발표에 북한 얘기 한 마디도 없습니다. 한중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 대해서 뭔가 좀 역할을 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네. 답을 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직은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미중 전략 경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있다. 갖겠다. 근데 만약에 이제 미중 관계가 훨씬 좋아진다면 네. 뭔가 화해를 모색을 한다고 하면 지금도 약간- 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 네.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기후변화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좀 더 진전이 되면 첫 번째로 들어올 수 있는 항목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북한 문제일 거예요. 협력 시대가 열리면 제일 먼저 협력할 수 있는 쉬운 타겟은 북한이 될 텐데 반대로 사이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북한이기도 하고. 뭐 거칠게 표현하자면 행동대장 역할을 북한이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아니면 사이가 좋아지면 야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그렇죠. 뭐라는 근데 메시지가 북한 들을 수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미 이제 미중 관계의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요소가 돼 버렸어요. 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북한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냐 우리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를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기는 한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아, 그게 진짜 애매모호한 그거 좀 단어인데. 그거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사안인데 사실은
오늘도 사실은 제가 그 기사를 좀 써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하다가 말았는데 일단 말로 풀어주시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말은 이게 언제부터 쓰여진 말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말을 쓴 가장 많이 쓴 나라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하고 랴오이다오라고 하는 네네네. 그 영유권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이제 일본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영토 분쟁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간섭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꾀한다. 중국이. 그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은 국제법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힘을 통해서 영토를 바꾸려 하고 뭐 이런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계속 쓰였는데 네. 항상 중국을 겨냥할 때 썼어요. 그 나중에 미국도 그 얘기를 썼고. 맥락이 있는 단어군요. 그렇죠. 네. EU도 나중에 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일본과 EU가 회담을 하고 성명을 낼 때, 네. 미일이 성명을 낼 때 항상 그런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요즘에 와서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된 게 네. 우크라이나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쓰는 말은 미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와 중국을 싸잡아서 소위 말하는 현재 국제 질서를 흔들지 마라. 국제법을 무시하고 바꾸고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 소위 말하는 비자유주의 세력을 지칭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다 단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그 현상 변경하지 마라 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 자체만 보면 그 뭐 일반적인 그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외교적으로 쓰는 말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 국제정책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 말을 함부로 쓰면 좀 곤란한 거죠. 약간 센 얘기군요. 중국 그렇게 하면 그렇죠. 안 돼라는 느낌에. 그건 이제 미국이 중러를 공격할 때 쓰는 말인데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뭐 평화와 안정 다 좋은 얘기 아니냐. 네네네네. 일반적으로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평화와 안정은 좋은 얘기죠. 근데 좋은 얘기인데 대만 해협과 같이 붙어버리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달라져요. 그건 그렇죠. 모든 나라가 알고 있다고. 이거는 중국이 대만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마라라고 하는 뜻으로 모든 나라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에 의한 현상 변경하지 마라 하는 얘기도 그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현상 변경을 할 의사가 없다. 네. 그거는 이 맥락에 잘 맞지 않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한다는 거는 뭐 국제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행동하겠다는 건데 네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북한을 그렇게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그 추구하는 그런 게 정당한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막 핵무기 만들고 이런데 그런 거 그거까지는 해도 되고 대신 그렇죠. 변경만 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걸 안 하겠다라 얘기하는 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에 있는 기존 질서를 그걸 침해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겠다. 그건 좀 어울리지 않는 비유죠, 사실은. 그래서 좀 헷갈렸군요. 갑자기 이 맥락이 왜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미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겠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렇죠. 근데 그걸 북한에다 사용한다고 하면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과거부터 아주 자오이다이 혹은 센가쿠 열도에 대한 그렇죠. 영토 분쟁을 둘러싼 그 오래된 맥락이 예, 있는 맥락이 단어인데 있는 말입니다. 그건. 사실 맥락과 관련해서는 아주 많은 할 말들이 있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북한 있고 중국 있고 미국 있고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일 전략 일종의 이제 동맹을 맺었고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른 거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중국과의 애매한 관계, 미국과의 동맹, 안보 동맹 이런 부분인데 일본 사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협력이 어려운 이슈인데 그러게요. 한일 회담도 있었어요. 일본과 협력이 필요한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그 핵심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문제를 잘못 다루면 한미 관계까지 다 엉클어져 버리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잘못 다루면 그렇죠. 한미 관계, 예. 미국과 일본이 워낙 그럼요. 같이 움직이니까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일본을 기축으로 해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도 동맹, 한국도 동맹인데 이거를 같이 묶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일이 여기 좀 약한 골인데 잘 묶여지지 않죠. 껄끄럽죠. 네. 동맹 이런 얘기 나오면 뭐 펄쩍 뛰고. 마찰력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본,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이게 아니 이거 뭐 같은 나라에 가까이 있고 지향하는 바도 비슷한데 네. 왜 협력을 못하는가? 근데 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문제들이 지금 작용을 하는 건데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과 경제적 격차가 꽤 컸었죠. 컸죠. 그때 냉전 시대에는 사실 뭐 저 안보를 위해서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한일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또 안보 문제 앞에서는 다 스탑하고. 거꾸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것처럼 네. 거꾸로 이제 일본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냉전이 끝나고 네. 안보 상황이 달라지고 네. 한국도 경제 대국이 돼서 이제는 과거에 일본에게 하지 않았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 갈등이 예전보다 더 크고 강렬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대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2010년대부터 항상 한일 관계가 이제 급전직하라기 시작을 하는데 그 요소들이 보면 다 과거에 있었던 과거사 문제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네. 이런 건데 아직도 지금 그거 못 풀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놓지 않으면 당장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 이거죠. 왜냐하면 한미일 협력을 굉장히 지금 추동을 해서 가고 있는데 네. 한일 관계를 어느 정도 다져놓고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한일 관계 그대로 서 있고 한미일은 굉장히 빠른 속도 협력이 진행이 되고 이러면 그 사이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가랑이가 찢어버리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고 아마 윤석열 정부도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일 관계의 그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네네네. 그 표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속도감 있고 긴장감을 갖고 이렇게 해결하겠다. 위기투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풀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본 입장에서 사실은 한국과의 동맹이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과의 가까이 있는 관계가 만들어져 있으면 사실 한국과의 관계는 조금 덜 중요할 수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야 너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예. 라는 입장이고 일본은 이미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을 필요한 만큼보다는 일본이 한국을 필요한 정도가 좀 덜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죠. 네. 근데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도. 예. 일단 뭐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60만 대군인데 일본 자유대의 6배. 국방력 장난 아니죠. 예. 세계 10위권의 군사력,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와 손을 잡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플러스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 한일 협력이 이렇게 이 갈등 현안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한미일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고 그러면 네. 이게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협력이 전면적으로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한일 관계 문제에 있어서 한국에 좀 더 유연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도 생각도 있고, 관측도 그렇게 있고. 네네. 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미 한미일 협력은 대사가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되돌아갈 수 없다. 네. 그런 입장을 감안을 한다면 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한국한테 보일 수도 일본이. 있고 네네네.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분명히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일본이 빨리 잡아야 될 건데 일본은 지금 강제징용 문제에서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한국이 먼저 법적으로 내고, 문제를 제기한 거니까 이거는 네. 알아서 네가 다 풀어라.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태도를 좀 바꾸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거 한국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일본이 말하는 대로 확정 판결까지 나와 있는 사건을 그냥 덮어버리고 안에서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결하면 과연 가능하냐 이 정부가. 그거 어떤 정부도 할 수 없는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일인데 이게 거기서는 이제 서로 뭔가 좀 유연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외교 아닌가요? 그게 외교 기술이고 그렇죠. 뭐 근데 어렵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일본하고 워낙 사이가 안 좋아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본에게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보이고 있는 이 정부가 있을 때 일본도 조금 그렇죠. 태도를 방법을 바꿔서 찾아야죠. 여기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문제는 이제 외교라는 것들이 뭐 저 밖에 있는 외부의 나라들과의 뭐 아주 기묘한 협상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부에 대한 메시지도 좀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쪽 메시지는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미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그냥 무조건 국익, 안보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뭐 의기투합 우리 뭐 잘하고 있어. 그 참 내적인 메시지가 관리가 잘 안 돼서 이게 대외 정책과 국내 정치는 사실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건데 네네네.
따로 놀지는 않죠. 같이 굴러가는 건데 특히 일본 같은 문제에서는 일본과의 협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거를 국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 입장을 맞춰주면 국내 정치적으로 견디기 어렵고 맞아요. 국내 정치를 의식을 하다 보면 일본하고 외교가 안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쪽 메시지가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일본도 네. 이게 외교에서 흔히 써먹는 수법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뭔가 합의를 하고 해석은 각자 따로 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흔히 쓰는데 네.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에서 저 법적 책임을 인정을 한 거다. 또 일본에서는 우리는 그거 아니다. 아주 애매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흔히 써먹는 수법인데 과거사와 관련된 그런 갈등 현안에 대해서 한일이 협력을 해서 같이 새로운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파국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겠죠. 오랫동안 이제 외교안보 부분 취재하셨잖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NBA랑 메이저리그 해설하셨지만 혹시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할 중요한 뭐 포인트가 될 만한 이벤트나 사건이나 뭐 변화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있을까요? 야, 이게 만약 이렇게 되면 되게 중요한 사인이야라고 지켜볼 만한 것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은 거라서 그 어떤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예측하는 건 쉽지 않은데 네. 각국의 그 환경이 이제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죠. 안정이 됐죠. 이제 중간선거 시진핑은 끝났고 선임 예, 됐고. 중간선거도 끝났고 네.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지금까지 이어왔던 패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각양의 해석과 각양의 예측이 존재하지만 네. 실제로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이 이런 상태로 돌입할 거라고 하는 걸 5년 전, 6년 전에는 전 예측을 못했었거든요. 몰랐죠. 네네. 근데 결국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미중이 이렇게 전략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구도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외교 안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뭐 책을 가지고 이렇게 전반적인 걸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게 좋은 방법이죠. 그게 사실 교과서적인 방법인데 국제 경제학 개론 뭐 이런 거요? 그렇게- 세계 정치론 뭐 이런 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너무 뭐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그 과외 전략 사안별로 접근하는 그게 포인트. 예. 예를 들어서 모든 외교 안보 문제에 다 관심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중에 흥미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한일 관계에 관심이 있다면 그걸 보고 또는 북한 핵 문제 이런 걸 그런 걸 이제 파고 들어가서 보면서 이렇게 시야를 넓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미 관계의 역사를 한번 쭉 봄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데까지 이렇게 지평을 넓혀가는 이런 식의 접근법이 오히려 가장 효과적이고 재미도 있고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세계 정치론인가? 그냥 국제 정치 개론 뭐 이런 거 하나 본 거 말고. 페이지 안 넘어가죠, 그러면. 따로 본 적. 당시에 뭐 현실주의 정치론 뭐 이런 거 배우고 그럴 때.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오늘 유신모 선배 모시고 정말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이야기들, 북한의 어떤 그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미일 동맹이 굴러가는 방향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저도 높아진 것 같은 굉장히 뜻깊은 시간인 것 같고요. 여기 좋은 말씀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이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